전하, 이리 가시면 아니 되옵니다. 소천만 두고 가시나이까? 1494년 음력 12월 24일 새벽 창덕궁 대조전을 가득 메운 내관들의 다급한 외침. 조선 제9대 왕 성종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8세.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배꼽 아래 종기에서 고름이. 내의원 의관들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폐에서 피가 올라왔고 온몸은 피부병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등창에서 흘러나온 고름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침, 숨 쉴 때마다 목구멍에서 들려오는 거친 소리, 천식과 폐결핵이 그의 목숨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왕의 곁에는 정현왕후 윤씨가 있었습니다. 성종이 12명의 부인을 두었지만 마지막 순간 함께한 이는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후궁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전마마. 정현왕후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성종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38년의 생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을 완성한 성군으로서의 업적? 아니면 12명의 부인과 28명의 자녀를 둔 호색가로서의 욕망? 실록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폐결핵과 천식 등의 폐병 합병증, 두통, 기어증, 써증, 등창, 피부종기, 그리고 은밀하게 남겨진 또 하나의 기록. 조선시대 의학 연구자들은 이 기록에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매독의 증세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피임기구도 없었고 세정제도 없었습니다. 궁궐의 왕이라 해도 아니 오히려 여러 여인을 가까이 했기에 더욱 성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백석예술대 김수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 왕조실록에는 성종이 매독 증세를 보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대조전 밖에서는 신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조정의 대신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성종의 숨은 이미 끊어진 후였습니다. 주상전하께서 승하하셨다. 비통한 외침이 창덕궁을 가득 메웠습니다. 28명의 자녀를 둔 왕이었지만 그 누구도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18세의 세자 훗날 연산군이 될 그 청년은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홀로 죽어간 왕. 그가 평생 추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낮에는 경연에 참석하고 신하들과 국사를 논하며 조선의 법도를 세웠던 성군. 하지만 밤이 되면 12명의 부인들 사이를 오가며 욕망을 채웠던 남자.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요순 야걸주. 낮에는 요순 같은 성군이지만 밤에는 걸주 같은 호색가라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38세의 젊은 나이에 온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 이것이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조선 최고의 성군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12명의 부인을 두었을까요? 그리고 실록에 기록된 그 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69년 음력 11월 28일 경복궁. 13세 소년이 조선의 왕으로 즉위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훗날 성종이라 불릴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왕위에 오른 것은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1457년 음력 7월 30일 성종은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와 세자빈 한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명은 경신.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2달 만에 아버지 의경세자가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세자가 승하하셨다. 궁궐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조의 장남이자 후계자였던 의경세자. 그가 20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아들 둘을 남겨두고 말입니다. 장남 월상군과 차남 그 두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 한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궁궐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세조는 며느리를 안쓰럽게 여겨 궁궐에 남아 있어도 좋다고 했지만 한씨는 정중히 거절하고 사저로 물러났습니다. 왕위 계승권을 잃은 두 소년과 과부가 된 여인. 그들의 미래는 어둡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혈은 달랐습니다.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에 벼락이 쳤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가운데 한 환관이 벼락에 맞아 즉사하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형 월산군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린 혈마는 태연히 서 있었습니다. 세조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칭찬했습니다. 저 아이는 태조와 세종을 닮았구나. 기상과 학식이 뛰어날 것이다. 1461년 5세가 된 혈은 자산군에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1467년 11세 때 당시 최고 권력자 한명회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한씨가 꾸준히 한명회, 신숙주 등 조정 대신들과 교류하며 아들의 미래를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1468년 세조가 승하했습니다. 왕위는 의경세자의 동생, 즉 혈의 작은아버지인 예종에게 돌아갔습니다. 혈은 잘상군으로 개봉되었습니다. 왕위와는 더욱 멀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469년 예종이 즉위한 지 겨우 14개월 만에 갑자기 승하한 것입니다. 2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종에게는 3세의 어린 아들 제한대군이 있었습니다. 또한 혈에게는 형 월산대군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한대군이나 월산대군이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비이자 왕실의 최고 어른인 정의왕후가 나섰습니다. 제한대군은 너무 어리고 월산대군은 몸에 병이 있습니다. 차라리 둘째인 잘상군이 왕위를 잇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신숙주를 비롯한 대신들은 정의왕후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강력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인 한명회였습니다. 1469년 음력 11월 28일 13세 소년 혈이 경복궁에서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탄생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서열 3위였던 소년.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하고 일찍 죽었기에 왕위와는 무관할 것 같았던 소년. 그가 기적처럼 조선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13세는 너무 어렸습니다. 정의왕후는 즉시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은 정의왕후와 한명회, 신숙주 등 원로 대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린 왕은 그저 형식적인 존재였습니다. 성종은 명나라 황제에게 고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선의 왕은 명나라의 승인을 받아야만 정식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1470년 명나라 헌종 황제로부터 고명과 인장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성종은 명실상부한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에서 밀려난 형 월산대군과 사촌 제한대군. 성종은 이들을 회유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을 좌리공신에 책봉하고 많은 노비와 토지를 하사했습니다.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7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성종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경연에 성실히 참석하고 신하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조강주강석강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어린 왕의 성실함에 신하들도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1476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성종이 20세가 된 것입니다.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친정을 허락했습니다. 1월 13일 대왕대비의 교서가 한글로 작성되어 신하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겠다. 20세 성종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7년간 억눌렸던 권력에 대한 욕망, 왕으로서의 자부심이 그의 눈에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영특하고 학문을 사랑하는 젊은 왕이 밤의 왕이 될 줄은 말입니다. 낮에는 성군으로 조선의 법도를 세우지만 밤에는 끝없는 욕망에 빠져들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476년 20세 성종의 친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성종은 달랐습니다. 다른 왕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 경연을 열었습니다. 조강, 주강, 석강. 아침, 낮, 저녁으로 신하들과 학문을 논하고 국정을 토론했습니다. 경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성종은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연로한 대신뿐 아니라 젊은 문신들의 의견도 경청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유교군주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큰 결단은 살인파 등용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세조의 측근 공신들, 즉 훈구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한명회를 비롯한 이들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성종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신진살인 세력을 끌어들였습니다. 김종직을 비롯한 살인파 학자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했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의 세력 균형.
이것이 성종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권력이 치우치지 않도록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였습니다. 1485년 성종의 가장 큰 업적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세조 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이 법전은 성종대에 이르러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법과 제도를 담은 영구불변의 법전. 이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통치의 근간이 된 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의 법도가 완성되었소. 성종은 흡족해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세종대왕 이후 최고의 성군이십니다. 실제로 성종대는 조선의 문화 전성기였습니다. 동국여지승남, 동국통감, 악학괴범. 수많은 서적이 편찬되었습니다. 학문과 예술이 꽃피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1479년과 1491년 두 차례에 걸쳐 여진족을 정벌하여 변방을 안정시켰습니다. 조선은 태평성대를 구가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성종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그는 종종 미행을 나갔습니다. 변복을 하고 궁궐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어느 겨울날 성종은 남산골 허름한 초가집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춘추자전을 유창하게 읽는 소리였습니다. 성종은 불을 빌린다는 핑계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선비와 이야기를 나눈 성종은 그의 학식에 감탄했습니다. 돌아온 후 성종은 그 집에 몰래 쌀과 고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과거 시험을 열었습니다. 이런 일화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백성을 사랑하신다. 성종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성종은 또한 홍문관을 부활시켰습니다. 세조 때 폐지되었던 집현전의 기능을 계승하여 1478년 홍문관을 학술연구기관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왕의 자문기관이자 언론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홍문관 학자들은 왕에게 직언을 올릴 수 있었고 국가 중대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관수관급제도 성종의 업적입니다. 이전에는 수조권을 가진 양반들이 직접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거두고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국가의 토지 지배권이 강화되었습니다. 조정에서 성종은 완벽한 유교군주였습니다. 검소하고 학문을 사랑하고 신하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왕. 낮에 성종은 요순 같은 성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1474년 성종이 18세 되던 해에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왕비 공해왕후 한씨가 19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공해왕후는 장인 한명회의 딸이었습니다. 성종이 11세 때 결혼하여 즉위와 함께 왕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종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자리는 비워둘 수 없었습니다. 후사가 필요했습니다. 1473년 공해왕후가 사망하기 전부터 성종은 이미 후궁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후궁은 윤기견의 딸 윤씨였습니다. 그녀는 수기에 봉해졌습니다. 공해왕후 사망 후 성종은 별도의 왕비 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76년 7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궁이었던 수기의 윤씨를 왕비로 책봉한 것입니다. 윤씨를 왕비로 삼는다. 조정은 술렁이었습니다. 후궁을 왕비로 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1476년 11월 7일 윤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자융, 훗날 연산군이 될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밤마다 다른 후궁들의 처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왕비 윤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477년 수구의 홍씨에게서 첫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1478년 명빈 김씨에게서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1479년 귀인 정씨에게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후궁들이 차례로 자녀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의 발길은 점점 더 자주 후궁들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왕비 윤씨는 질투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매일 밤 다른 여인들을 찾아가시나이다? 하지만 성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주 다른 처소로 향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성군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다른 여인을 찾아다니는 왕. 28명의 자녀를 낳게 할 왕. 주요순 야걸주라는 별명이 생긴 것은 이 무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성종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476년 7월 후궁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그해 11월 그녀는 세자 융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후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479년 윤씨는 왕비에서 폐출되어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는 질투였습니다. 성종은 왕비 윤씨가 있음에도 밤마다 다른 후궁들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숙의 홍씨, 명빈 김씨, 귀인 정씨, 귀인 엄씨, 후궁들이 차례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윤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종이 또 다른 후궁의 처소로 가려 하자 윤씨가 막아섰습니다. 전하, 어찌 매일 밤 다른 여인들만 찾아가시나이까? 성종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왕비가 간섭할 일이 아니오. 윤씨는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성종의 얼굴을 핥혔습니다.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이 남았습니다. 감히. 성종은 분노했습니다. 신하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비께서 전하의 용안에 상처를 입히다니.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씨의 처소에서 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비상은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왕비가 전하와 후궁들을 독살하려 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모함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윤씨에게 불리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나섰습니다. 저런 투기하는 여자를 왕비로 둘 수 없다. 인수대비는 윤씨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왕비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질투에 눈이 먼 여자, 게다가 왕의 얼굴을 핥히다니. 신하들도 가세했습니다. 왕비를 폐출하소서. 성종은 고민했습니다. 윤씨는 세자의 어머니였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은 거셌습니다. 1479년 성종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씨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궁에서 내쫓아라. 윤씨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23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3세 아들 융은 궁궐에 남았고 윤씨는 홀로 궁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출된 윤씨는 궁 밖에서 처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왕비에서 서인으로 전락한 여인, 그녀를 돌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1482년 신하들이 다시 상소를 올렸습니다. 폐비 윤씨를 사사하소서. 그녀가 살아있는 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성종은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생모이다. 죽일 수 없다. 하지만 신하들의 상소는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끊임없이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성종은 괴로워했습니다. 세자를 생각하면 윤씨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박을 이기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1482년 성종은 무너졌습니다. 사약을 내린다. 폐비 윤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녀의 나이 28세였습니다. 윤씨는 사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6세 아들 융을 궁궐에 남겨둔 채 말입니다. 이 사건은 성종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이 일을 후회했습니다.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 일을 사후 100년간 언급하지 말라. 하지만 이 유언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후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갑자사화라는 끔찍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폐비 윤씨 사건 이후 성종은 달라졌습니다. 1480년 그는 후궁이었던 또 다른 윤씨를 왕비로 책봉했습니다. 영원부원군 윤호의 딸 정현왕후 윤씨였습니다. 정현왕후는 달랐습니다. 폐비 윤씨의 비극을 지켜본 그녀는 매우 현명했습니다. 성종이 다른 후궁들을 찾아가도 결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관대했습니다. 전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성종은 정현왕후에게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어진 왕비를 찾았소. 마음이 편안하오. 그리고 성종은 더욱더 자주 후궁들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비도 간섭하지 않고 신하들도 후궁을 두는 것은 왕의 권리라 여겼습니다. 오히려 왕실을 번성시키는 일이라 칭찬했습니다. 성종은 생각했습니다.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낮에는 신하들의 간섭을 받으며 국사를 논해야 하고 취미도 허락되지 않는다. 활쏘기도 서예도 심지어 동물을 키우는 것조차 신하들이 반대한다. 하지만 밤은 다르다. 밤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후궁을 찾아가는 것, 이것만이 내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다. 이렇게 성종의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성종은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역대 왕들도 모두 후궁을 두었다. 태종도, 세종도, 세조도 모두 그랬다. 이것은 왕의 권리이자 의무다. 왕실을 번성시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신하들도 동조했습니다. 전하께서 왕자와 공주를 많이 두시는 것은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후사를 튼튼히 하시어 왕실을 번창하게 하소서.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성종의 목숨을 갉아먹는 독이 될 줄은 말입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임기구도 세정제도 없던 시대에 여러 여인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종 자신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몸속에서 이미 무서운 병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1480년대 성종의 밤은 바빴습니다. 후궁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성종은 12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공해왕후 한씨, 첫 왕비였지만 19세에 사망, 자녀 없음. 두 번째, 폐비 윤씨, 왕비였다가 폐출되어 사사됨, 아들 연산군 출산. 세 번째, 정현왕후 윤씨, 1480년 왕비 책봉, 일남 삼녀, 아들이 중종. 그리고 9명의 후궁들, 총 16남 12녀, 2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25년의 재위기간 동안 28명의 자녀, 평균 1년에 1명 이상을 낳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종은 거의 매일 밤 다른 후궁의 처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왕의 승은, 즉 왕이 후궁을 부르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내관이 기록을 남겼고 언제 어느 후궁의 처소에 갔는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피임기구가 없었습니다. 세정제도 없었습니다. 위생관념 자체가 현대와 달랐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목욕 습관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자주 목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왜일까요? 당시 의학관념에 따르면 옷을 벗으면 풍기가 들어와 병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온천욕 같은 온수 목욕은 진액이 빠져나가 원기가 손상된다고 여겼습니다. 왕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왕은 더욱 조심했습니다. 몸을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실록을 보면 성종은 가뭄이 들 때마다 수반을 자주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물에 말아먹는 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한 성군다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설사를 유발했고 소화기관을 약화시켰습니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위생적 환경에서 여러 여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성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백석예술대 외식산업학과 김수진 교수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조선시대 왕들은 성병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피임기구도 세정제도 없던 시대, 임질과 매독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에는 놀라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종, 중종, 숙종, 정조, 순조는 매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매독은 무서운 병입니다. 초기에는 피부에 궤양이 생깁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온몸으로 퍼집니다. 피부병, 탈모, 발열, 그리고 말기에는 뇌와 심장까지 침범하여 죽음에 이릅니다. 조선시대에는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항생제도 없었고 소독약도 없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고통받다가 죽는 병이었습니다. 성종에게 처음 증상이 나타난 것은 1480년대 중반으로 추정됩니다. 실록을 보면 이 무렵부터 성종의 건강 이상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전하께서 종기가 생기셨다. 종기, 피부에 생기는 고름주머니입니다. 세균 감염으로 생깁니다. 소독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성종에게 종기가 자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다리에, 그리고 하체에도 말입니다. 의관들은 걱정했습니다. 전하,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여전히 후궁들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1480년대 후반 성종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가려웠고 따가웠습니다. 의관들이 약을 올렸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피부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1490년대 초반 더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결핵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끔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두통이 심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이 자주 나른했습니다. 기어증, 기운이 빠지는 증상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서증에 시달렸습니다. 일종의 더위를 먹는 병이었는데 성종은 유독 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490년 4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성종은 여전히 후궁들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 해에도 왕자와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신하들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했을지도 모릅니다. 전하께서 왕실을 번성시키시는구나. 28명의 자녀를 두시다니 과연 왕이시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이것은 성종의 죽음을 재촉하는 말이었습니다. 성종은 몰랐습니다. 매일 밤 다른 처소를 찾아갈 때마다 그의 몸속에서는 무서운 병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 병이 그를 38세의 나이에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494년 가을, 성종의 몸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음력 9월 성종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38세였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전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성종은 심한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폐결핵이 악화된 것입니다. 전하, 숨을 크게 쉬십시오. 하지만 성종은 숨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천식 증상이 심했습니다. 가슴에서 쌕쌕 소리가 났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전하의 배꼽 아래에 큰 종기가, 의관들은 경악했습니다. 배꼽 아래 하복부에 거대한 종기가 생긴 것입니다. 고름이 차 있었습니다. 크기가 주먹만 했습니다. 급히 치료해야 합니다. 의관들이 침을 놓고 약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종기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성종의 온몸에는 피부병이 퍼져 있었습니다. 붉은 반점, 궤양, 고름, 보기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등에는 등창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두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관들은 난감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의원의 한 늙은 의관이 조용히 다른 의관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화류병의 증세입니다. 화류병, 성병을 뜻하는 은밀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 어찌 감히. 의관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에게 성병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들은 실록에 은밀하게 기록으로만 남겼습니다. 전하께서 하체에 이상이 있으시고 피부에 궤양이 생기며 고름이 흐르는 증세. 당시 의관들은 이 병을 양매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에서 전해진 병명이었습니다. 피부에 생기는 궤양이 양매, 산딸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체면 때문에 감히 실록에 직접적으로 기록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백 년 후 현대의학자들이 이 기록을 보고 분석했습니다. 백석예술대 김수진 교수는 조선 왕들의 사망 원인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조선 왕조실록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피임기구와 세정제가 없어서 왕들이 성병에 취약했다. 임질과 매독이 많았는데 성종, 중종, 숙종, 정조, 순조는 매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매독의 증상은 명확했습니다. 1단계 성기 부위에 궤양, 2단계 전신 피부 발진, 탈모, 발열, 3단계 내장기관 침범, 뇌 손상, 심장 질환. 성종의 증상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부병, 하체의 종기, 폐결핵, 등창. 이 모든 것이 매독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매독은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폐결핵 같은 다른 감염병에 쉽게 걸립니다. 피부 감염도 자주 생깁니다. 종기, 등창 같은 것들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병을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된 것은 1928년입니다. 그 전까지 매독은 불치병이었습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고통받다가 죽는 병이었습니다. 성종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음력 10월이 되자 성종은 거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음력 11월 성종은 대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죄수들을 풀어주고 백성들의 죄를 사면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낀 것입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성종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자신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끝까지 성군이려 했던 것입니다. 음력 12월 성종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물조차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야위었습니다. 배꼽 아래 종기는 터졌습니다. 고름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침구가 모두 더러워졌습니다. 등창도 여러 개가 터졌습니다. 등 전체가 짓무른 상태였습니다. 피부병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얼굴까지 침범했습니다. 한때 조선에서 가장 준수하다던 왕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관들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늙은 의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왕을 섬겼지만 왕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성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코앞이라는 것을,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구나. 성종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2명의 부인, 28명의 자녀, 25년간 멈추지 않았던 밤의 방탕,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온 것입니다. 1494년 음력 12월 24일 창덕궁 대조전.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38세의 왕이 그렇게 죽어갔는지를. 새벽, 성종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전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현왕후 윤씨가 성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미 체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전마마, 소첩은 좋은 왕비였나이까. 정현왕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종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당신만이 진정한 왕비였소. 이것이 성종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폐결핵으로 피를 토하는 성종. 입가에 핏물이 흘렀습니다. 등창에서 흘러나오는 고름, 침구는 이미 더럽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부종기, 보기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천식, 쌕쌕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 매독, 그리고 그 후유증들. 성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엇을 후회했을까요? 12명의 부인을 둔 것? 28명의 자녀를 낳게 한 것? 절제하지 못한 욕망? 아니면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린 것? 윤씨, 미안하오. 융아, 잘하거라. 성종은 죽어간 첫 왕비 윤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융, 18세가 된 세자를 생각했습니다. 융아, 어머니의 원한을 풀어주어라.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말거라. 하지만 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후에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조선을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성종의 숨이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대조전 밖에는 수많은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6조의 판서들, 모두가 왕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상전하, 성군이시여. 신하들의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이 아는 성종은 낮의 성종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조선의 법도를 세우고 살인파를 등용하여 정치를 안정시킨 성군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밤의 성종을, 12명의 부인 사이를 오가며 욕망을 채웠던 호색가를, 그리고 그 대가로 성병에 걸려 고통받았던 한 인간을, 주요순 야걸주, 낮에는 요순 같은 성군, 밤에는 걸주 같은 호색가. 이것이 성종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5시경, 성종의 숨이 멈췄습니다. 전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선 제9대 왕 성종, 38세를 일기로 승하했습니다. 정현왕후가 통곡했습니다.
대전마마. 세자 융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늦었나이다. 연산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이미 분노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를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구인가? 어마마마를 죽인 자들은 누구인가? 훗날 연산군의 광기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조전 밖에서 신하들에게 부음이 전해졌습니다. 주상전하께서 승하하셨다. 아, 신하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조선은 갑자기 국상에 빠졌습니다. 성종의 시신은 목욕 재개되어 수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의관들은 경악했습니다. 온몸에 퍼진 피부병의 흔적, 등창의 자국, 하체의 종기 흠터,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전하께서 이렇게까지 고통받으셨구나. 늙은 의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종은 선능에 묻혔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그 능입니다. 후에 정현왕후도 그곳에 함께 묻혔습니다. 묘호는 성종으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조선의 법제를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신하들은 인종으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성종의 덕은 인자함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후에 인종이라는 묘호는 성종의 손자 중종의 아들이 받게 됩니다. 선능에는 원래 성종 혼자 묻혔습니다. 36년 후 정현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같은 곳에 합장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능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란히 배치되었습니다. 동원이 강능이라 부르는 형식입니다. 같은 언덕이지만 다른 봉분이라는 뜻입니다. 성종이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 이것은 500년 조선 왕조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28명의 자녀. 하지만 그중 많은 아이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아들들 중 둘이 왕이 되었습니다. 연산군과 중종입니다. 그리고 패비 윤씨의 원한. 이것은 갑자사화로 폭발했습니다. 성종의 죽음 후 7년, 1504년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일을 처형했습니다.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는 칼로 찢겨 죽었습니다. 시체를 토막 내어 젖을 담가 산천에 뿌렸습니다. 이미 죽은 한 명에도 부관참시되었습니다. 조선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성종이 남긴 유언. 패비 윤씨 일을 100년간 언급하지 말라.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성군이자 호색가였던 성종. 그는 조선의 황금기를 만들었지만 자신의 몸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38세의 젊은 나이에 성병으로 죽어간 왕. 이것이 성종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495년 1월 성종의 장례가 끝난 후 조선은 새로운 왕을 맞이했습니다. 18세의 연산군.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패비 윤씨라는 것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약을 내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현왕후 윤씨가 연산군을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연산군은 정현왕후를 친어머니라 믿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1504년 연산군이 아버지 성종의 묘비명을 쓰는 과정에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어미가 패비 윤씨라고? 아바마마께서 어미를 죽였다고?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자사화.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 패비 윤씨의 패출을 주장했던 두 후궁, 연산군은 직접 칼로 그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토막 내어 젖을 담가 산천에 뿌렸습니다. 이미 죽은 한명회, 정창손 등도 부관참시되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 시신의 목을 베었습니다. 살아있는 대신들도 처형되었습니다. 살인파, 훈구파 할 것 없이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조선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종이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린 것, 그리고 그 전에 성종이 끊임없이 다른 후궁들을 찾았던 것. 만약 성종이 절제했더라면? 만약 왕비 윤씨에게만 충실했더라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계속되었습니다. 1506년 마침내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31세에 죽었습니다. 성종의 둘째 아들 정현왕후의 아들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중종입니다. 중종은 패비 윤씨를 다시 패비로 만들었습니다.
연산군이 추존했던 재헌왕후 윤씨라는 시호를 박탈했습니다. 성종의 세 왕비 중 오직 정현왕후만이 정식 왕후로 인정받았습니다. 정현왕후는 1530년까지 살았습니다. 69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성종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성종을 그리워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참으로 어진 분이셨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종이 왜 38세에 죽었는지를. 12명의 부인, 28명의 자녀, 절제하지 못한 욕망, 그리고 그 대가를. 현대의학으로 성종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 왕들의 단명 이유. 1. 비위생적인 생활습관. 2. 과도한 영양 섭취로 인한 비만과 성인병. 3. 운동 부족. 4. 과도한 성생활. 특히 과색이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피임기구가 없었습니다. 세정제도 없었습니다. 자주 목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러 여인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성병의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종뿐 아니라 중종, 숙종, 정조, 순조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모두 실록에 매독 증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후궁을 두지 않았던 현종은 어땠을까요? 그는 오직 명성왕후 한 사람만을 사랑했습니다. 34세에 사망했지만 성병은 없었습니다. 권력은 모든 것을 허락하는 듯 보였습니다. 왕은 12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습니다. 28명의 자녀를 낳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만은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성병은 왕이든 백성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절제하지 않는 성생활,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성종은 조선의 법도를 세웠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를 성군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몸을 다스리는 법은 몰랐습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8세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만약 성종이 절제했더라면? 만약 위생관념이 있었더라면? 만약 후궁을 적게 두었더라면? 어쩌면 그는 60세, 70세까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황금기는 더 오래 지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연산군의 폭정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성종은 선택했습니다. 낮에는 성군으로, 밤에는 호색가로 사는 삶을.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이야기였습니다. 낮에는 성군, 밤에는 호색가였던 그 12명의 부인을 두고 28명의 자녀를 낳게 했던 왕. 그리고 38세에 성병으로 죽어간 비운의 왕.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자연의 법칙과 몸의 한계는 넘을 수 없다고. 절제하지 못한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고. 위생과 건강은 부와 권력보다 중요하다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유배는 아니되옵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조선시대 유배형 들어보셨나요? 멀리 귀양 보내는 것, 그냥 시골에서 쉬다 오는 거 아닐까요? 사극에서는 유배간 양반들이 시도 짓고 학문도 하던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왜 유배형이 사형 뺨치게 무섭다고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유배? 그냥 시골로 보내는 거잖아. 조용히 살다 오면 되지. 관직만 못하는 거고 목숨은 살려주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1614년 2월 강화도 한 움막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온돌 아궁이에 불이 점점 더 세차게 타오릅니다. 방바닥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한 아이가 창살을 부여잡고 울부짖습니다.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아이의 손이 창살을 붙잡습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앉으면 살이 타들어갑니다. 누우면 등이 익어갑니다.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침이 와도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머마마, 어머마마. 아이는 밤낮으로 어머니를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5m 높이의 가시나무 울타리 너머에서는 누구도 그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외부인과 접촉하는 순간 그 사람도 불충제로 죽임을 당하니까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기력이 다해갑니다. 작은 몸은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 창살을 붙잡은 채 서 있는 자세로 죽어갑니다. 이 아이의 나이 겨우 9살입니다. 이름은 영창대군. 조선 선조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유일한 적자 정실 부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1606년에 태어나 온 나라의 축복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선조 임금이 55세에 얻은 귀한 적자였습니다. 왕자가 왜 이런 곳에 있을까요? 9살 아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유배가 그냥 시골 보내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조선시대 유배는 천천히 죽여가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갇혀있던 곳 위리안치라고 합니다. 5m에서 9m 높이의 가시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탱자나무의 날카로운 가시가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10일에 한 번 음식이 들어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됩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입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마치 우물 속에 갇힌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유배형인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9살에 혼자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18년을 버티며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유배지에서 첩까지 두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리안치에서 고통받다 죽고 어떤 사람은 유배지에서 제자를 가르치며 학문을 완성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같은 유배형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조선시대 유배형, 정말 그냥 시골로 보내는 것이었을까요? 왜 사람들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왜 사형보다 더 무섭다고 했을까요?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어떤 신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형은 한순간이지만 유배는 매일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시대 유배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살 왕자의 마지막 순간부터 18년을 견딘 학자의 이야기까지 당신이 몰랐던 유배의 진실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을 이해하려면 조선의 유배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 바로 유배형이었습니다. 사형은 한 번에 끝나지만 유배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을 따랐습니다. 대명률에서는 유배지를 죄인의 집에서 2000리, 2500리, 3000리 떨어진 곳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땅이 좁았습니다. 중국처럼 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종 12년 1430년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일식이 30리입니다. 2000리 유배는 20식 박, 즉 600리로 정했습니다. 2500리 유배는 25식 박, 750리입니다. 3000리 유배는 30식 박, 900리입니다. 한양에서 제주도까지가 대략 3000리였습니다. 유배 3000리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한양에서 함경도 삼수갑산까지도 3000리였습니다. 북쪽 끝과 남쪽 끝, 가장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배를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곤장 100대를 맞는 것입니다. 대명률의 규정이었습니다. 곤장 100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형벌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곤장을 맞다가 죽었습니다. 등과 엉덩이 살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내장이 손상되어 며칠 후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속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곤장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양반이나 권력자들은 대부분 속전으로 곤장을 면했습니다. 영의정이나 판서 같은 높은 벼슬아치들이 곤장을 맞고 유배 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민이나 천민은 달랐습니다. 속전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곤장 100대를 고스란히 맞아야 했습니다. 등과 엉덩이가 터지고 살이 찢어집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 상태로 유배지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수백 리를 걸어야 합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 신자였던 김법무는 곤장과 유배 중에 죽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유배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본향안치입니다. 죄인을 고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가벼운 유배형이었습니다.
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 가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원부처라고 했습니다. 어떤 권력자들은 경치 좋은 곳을 골라 유배를 갔습니다. 이것은 유배가 아니라 휴가였습니다. 둘째, 절도 안치입니다. 무인도나 외딴 섬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제주도, 흑산도, 추자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가족을 만나기도 어려웠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했기에 풍랑이 심하면 몇 달씩 소식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셋째, 위리안치입니다. 가장 무거운 유배형이었습니다. 가택연금형이라고도 했습니다. 집 주위에 5m에서 9m 높이의 울타리를 쳤습니다.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탱자나무는 가시가 많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빼곡합니다. 울타리를 넘으려다가는 온몸이 찢어집니다. 1464년 세조 10년에 위리안치의 규정을 정했습니다. 바깥문은 항상 자물쇠로 잠근다. 음식은 10일에 한 차례씩 준다. 담 안에 우물을 파서 물은 스스로 해결하게 한다. 외부인과 절대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 외부인이 왕래하거나 물품을 주는 자가 있으면 불충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10일에 한 번 음식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것만 들어옵니다. 외부인과 만날 수 없습니다. 편지도 쓸 수 없습니다. 책도 읽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뜻한 옷을 입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배불리 밥을 먹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리안치는 주로 대역죄인이 받았습니다. 왕족이나 중신들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받았습니다. 영창대군이 그랬습니다. 1506년 연산군이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1623년 광해군도 폐위 후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1615년에는 능창군이 교동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강화도는 위리안치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배라도 신분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렸습니다. 누구는 가족과 함께 항문을 하고 누구는 9살에 홀로 죽어갔습니다. 조선시대 유배는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유배는 무기징역과 같았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사면하지 않으면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유배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윤선도는 4번에 걸쳐 무려 25년을 유배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배지로 떠나는 그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살아서 가족을 만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유배형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습니다. 유배 명령이 떨어지면 죄인은 즉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며칠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도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와서 끌고 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벽에 갑자기 포졸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놀라 깨어나 울부짖는 가운데 끌려갔습니다. 신분에 따라 대우가 달랐습니다. 양반 출신이면 비교적 천천히 갔습니다. 낮에 이동하고 밤에는 쉬었습니다. 말을 타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민이나 천민은 달랐습니다. 포졸이 호송했습니다. 빨리 유배지에 도착하기 위해 밤에도 이동했습니다. 쉬지 않고 걸어야 했습니다. 뒤처지면 채찍이 날아왔습니다. 1801년 11월 40세의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신유박해로 천주교 신자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참수당했습니다. 매형 이승훈도 참수당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가문이 패족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마제마을에서 전라도 강진까지 멀고 먼 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가을에 떠난 길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하면 더 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배인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피했습니다. 유배인이 오면 고을 주민들이 그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배인 한 명이 오면 고을 전체가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고을 수령은 보수주인을 정했습니다. 보수주인은 유배인을 감시하고 의식주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유배인 한 명당 고을 주민 10명 정도가 부담을 져야 했습니다.
먹을 것과 돈을 걷어서 유배인에게 줘야 했습니다. 당연히 달갑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강진 사람들은 유배된 죄인을 싫어했습니다. 어떤 집은 죄인이 머무른다고 하면 대문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집주인이 쫓아냈습니다. 죄인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으오. 문전박대였습니다. 정약용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거리를 헤맸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약용을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벼슬도, 명예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죄인이라는 꼬리표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주막집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요? 할머니는 정약용에게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강진 읍내 동문 박샘 거리에 있는 흙으로 지은 토담집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방 한 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곳에서 4년을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손님들이 죄인과 같은 곳에 묵는 것을 싫어해 손님이 줄어드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술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며칠이고 술만 마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할까?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정조 임금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정조가 죽은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붓을 들었습니다. 나는 결의를 얻었구나.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이곳에서 학문을 할 시간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1803년 42세가 되던 해 정약용은 자신이 머물던 주막의 조그마한 방을 공부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의제라는 편액을 걸었습니다. 사의제는 4가지를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은 맑아야 하고 외모는 장중해야 하며 언어는 과묵하고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지키며 살기로 했습니다. 유배인이지만 선비의 도리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배인이 정약용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수주인의 형편이 어려우면 유배인도 굶주려야 했습니다. 보수주인이 유배인을 싫어하면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유배인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떤 유배인은 구걸을 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어떤 유배인은 날품팔이를 했습니다. 몸이 성한 사람은 그나마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곤장으로 다친 몸으로는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영조시대에는 전라감사가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유배 온 사람이 너무 많아 고을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다. 유배된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십시오. 정조 12년 1788년에는 한 고을에 유배인이 10명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유배인이 많았고 고을의 부담이 컸습니다. 유배인에게 고향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소식도 끊어졌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싶어도 위리안치 죄인은 편지도 쓸 수 없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유배지의 첫날 밤 많은 유배인들이 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은? 모레는? 1년 후는? 10년 후는? 아무도 모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위리안치는 유배형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사형에 한 단계 못 미치는 중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사형을 시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두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위리안치의 본질이었습니다. 천천히 죽여가는 형벌이었습니다. 집 주위에 울타리를 칩니다. 탱자나무를 심습니다. 높이는 5m에서 9m입니다. 2층 건물 높이입니다. 탱자나무는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 하나하나가 날카롭습니다. 손을 대면 피가 납니다. 울타리를 넘으려다가는 온몸이 찢어집니다. 실제로 도망치려다가 가시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에 탱자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개 죄인들은 전라도 지역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제주도, 흑산도, 추자도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 거기에 다시 가시나무로 둘러싸인 감옥, 이중 감옥이었습니다. 섬에서 탈출한다 해도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배가 없으면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1617년 정원이라는 학자가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광해군을 비판하다가 유배된 것입니다. 정원은 10년 가까운 세월을 위리안치에서 보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마치 우물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울타리가 너무 높아 하늘이 동그랗게 보였습니다. 우물 안개구리가 되었습니다.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별을 보려면 고개를 한참 들어야 했습니다. 제주도는 무덥고 습했습니다. 여름이면 벽에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바닥은 끈적끈적했습니다. 곰팡이가 폈습니다. 쇠로 만든 경첩조차 몇 년 못 가 부스러졌습니다. 옷에도 곰팡이가 폈습니다. 이불도 축축했습니다.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의 몸이 멀쩡할 리 없었습니다.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관절이 아팠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원은 사정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집은 좁았지만 침실과 서재, 부엌과 변소가 있었습니다. 노비가 묵을 방도 있었습니다. 노비와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손님과 함께 앉으려고 평상을 설치했습니다. 외부인과 접촉이 가능했습니다. 책도 수백 권이나 쌓아두었습니다. 가족이 보내는 편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원에게는 뒷배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인조 반정 후 풀려나 다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위리안치에서 살아남아 복직한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뒷배 없는 유배인은 달랐습니다. 먹고 사는 것부터가 큰일이었습니다. 10일에 한 번 음식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양만 들어옵니다.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늘 굶주렸습니다. 어떤 때는 썩은 음식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벌레가 생긴 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요. 국가가 의식주를 책임지는 오늘날의 감옥과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옥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옥바라지하는 가족이 없으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먼 길을 오가며 음식을 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섬에 유배된 경우 배를 타고 와야 했습니다. 풍랑이 심하면 몇 달씩 오지 못했습니다. 관원에 따라서는 유배인이 따뜻한 옷을 입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배불리 밥을 먹는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죄인이 어찌 편하게 지내려 하는가? 편지를 쓰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책 읽는 것까지 금지했습니다. 죄인이 무슨 학문을 하려 하는가? 말 한마디, 글 한 줄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어떤 위리안치 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사형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죽어가는 것보다 한 번에 죽는 게 낫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1844년 추사 김정희도 제주도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명목은 위리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배 생활은 정원보다 더 나았습니다. 비교적 출입이 자유로웠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보내는 편지와 물건을 전해받았습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붓과 먹,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유명한 세안도가 위리안치 중에 탄생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안다는 논어의 구절처럼 추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절개를 지켰습니다. 추사는 혜택받은 존재였습니다. 집안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리안치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학문적으로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창대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8살에 유배되었습니다. 2명의 궁녀만 따라왔습니다. 집안? 외할아버지 김재남은 이미 사약을 받아 죽었습니다. 친구? 8살 아이에게 무슨 친구가 있었을까요? 돈? 왕실에서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해군과 대북파는 영창대군이 죽기를 바랐습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위협이었습니다. 위리안치는 신분과 뒷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렸습니다. 정원과 추사는 살아남았습니다. 학문을 남겼습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혼자 죽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종이 조각 하나 남기지 못하고 위리안치 속에서 쓰러진 이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위리안치는 살아있는 무덤이었습니다. 매일 죽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사형보다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같은 조선시대, 같은 유배형인데 사람들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뒷배 없는 평민이나 천민이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천주교 신자였던 김범우는 곤장과 유배 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무덤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잊혔습니다. 유배지 어디선가 외롭게 죽어갔습니다. 보통 유배인들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보수주의인의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보수주의인의 형편이 어려우면 유배인도 굶주려야 했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죄인을 고용하려 했을까요? 어떤 유배인은 유배지 주민에게 구걸하며 연명했습니다. 제발 밥 한 끼만 주십시오. 마을을 돌아다니며 문전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배인을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람을 누가 도와주려 했을까요? 문전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개에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의식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었습니다. 비가 새는 움막에서 잤습니다.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병이 들어도 약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왕족이나 고위 관료 출신은 달랐습니다. 양녕대군은 세종의 형입니다.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세자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배 생활은 편안했습니다. 왕실이 직접 재물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인을 거느렸습니다. 구성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실의 후손이었습니다. 유배되었지만 왕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무 일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죄인이 아니라 귀족이었습니다. 유배가 아니라 이주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왕족은 유배지가 더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유배인은 유배지에서 첩을 두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재산을 증식하기도 했습니다. 넓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인을 거느렸습니다. 제주도로 유배 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첩까지 들여 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토지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규정에는 유배인의 처첩이 따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하인을 거느리고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설사 위리 안치형을 받더라도 신체적 구속을 직접 당하거나 가족 및 외부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분과 권력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랐습니다. 제주 출신 소설가 현기영은 소설 방에 우짖는 새에서 이들의 유배 생활을 냉소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유배인가? 아니면 휴가인가? 부유한 유배인들은 제주도에서 경치를 구경하고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학자들의 유배는 또 달랐습니다. 고산 윤선도는 4번에 걸쳐 무려 25년을 유배당했습니다. 함경도 경원, 부산 기장, 경북 영덕, 함경도 삼수, 전라도 광양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배지에서 시를 지었습니다. 어부사시사 같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봄 바다 건너오신 고기 낚는 버시어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시조들이었습니다. 정약전은 둘째 형 정약용보다 먼저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1801년부터 1816년까지 15년을 흑산도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섬 주민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바다와 물고기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자산어보라는 명절을 남겼습니다. 물고기의 생태를 세밀하게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155종의 물고기와 해양 생물을 기록했습니다. 정약전은 또한 우이도에서 홍어상인 문순득을 만났습니다. 문순득은 풍랑을 만나 일본, 필리핀까지 표류했다가 흑산도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약전은 그의 체험담을 듣고 표해심화를 썼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한 기록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이 본 외국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는 강진과 흑산도에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제자를 보내며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정약전이 목민심서의 초고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정약용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전 형님이 나보다 나았다. 이들이 유배지에서 학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책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있었습니다. 외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외가는 해남 윤씨였습니다.
해남에 노구당이 있었습니다. 만권당이라는 장서각을 지어놓았습니다. 책이 수천 권이나 있었습니다. 고산 윤선도와 공제 윤두서의 종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신분과 집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9살 영창대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 어머니 임모광후는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사약을 받아 죽었습니다. 책? 8살 아이에게 무슨 책이 있었을까요? 제자? 친구조차 없었습니다. 같은 유배, 다른 운명이었습니다. 신분이 삶과 죽음을 결정했습니다. 조선시대 유배형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1801년 11월 40세의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했습니다. 신유박해로 천주교 신자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참수당했습니다. 매형 이승훈도 참수당했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정약용 자신은 경상도 장기에 유배되었다가 황사형 백서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강진으로 입배되었습니다. 정조 임금이 살아있을 때는 총애를 받았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했습니다. 거중기를 활용했습니다. 초계문신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규장각에서 일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의 재능을 높이 샀습니다. 중요한 일마다 정약용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첫날 정약용은 절망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강진 사람들은 유배된 죄인을 싫어했습니다. 죄인이 머무르는 집 대문을 부수거나 집주인이 쫓아냈습니다. 강진 현감도 정약용을 냉혹하게 대했습니다. 노론 벽파의 맹장 이안묵이 강진 현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안묵은 남인인 정약용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이안묵 재임 3년 동안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힘들게 지냈습니다.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거리를 헤맸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할까?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경기도 광주 마제마을의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한 주막집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요? 할머니는 정약용에게 방 한 칸을 내주었습니다. 강진 읍내 동문 박샘거리에 있는 흙으로 지은 토담집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술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며칠이고 술만 마셨습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붓을 들었습니다. 나는 겨를을 얻었구나.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이곳에서 학문을 할 시간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1803년 42세가 되던 해 정약용은 자신이 머물던 주막의 조그마한 방을 공부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의제라는 편액을 걸었습니다. 사의제는 4가지를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은 맑아야 하고 외모는 장중해야 하며 언어는 과묵하고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 용모, 언어, 행동의 4가지를 의로써 지키겠다는 정약용의 생활 철학이었습니다. 유배인이지만 선비의 본분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주위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조선의 천재 실학자답게 학문 또한 깊었습니다. 죄인이지만 학식이 뛰어났습니다. 고을 아전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정약용은 제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많은 유배 생활의 괴로움과 아픔을 이겨나갔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사의제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그 후 보은산방으로 제자 이청의 집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8년의 세월을 전전했습니다. 안정된 거처가 없었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1808년 47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정약용의 외가 종친인 해남 윤씨 윤단이 초대를 했습니다. 만덕산의 산정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산정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아름답고 아늑했습니다. 경치가 빼어났습니다. 차나무가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머물게 해주십시오. 윤씨 집안은 허락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다산초당이었습니다.
만덕산에 차나무가 많았습니다. 다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약용의 호 다산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차산의 나무꾼이라는 뜻의 다산초부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에서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밭을 일궜습니다. 연못을 넓혔습니다. 석가산을 쌓았습니다. 집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이곳을 자신만의 이상향으로 만들어갔습니다. 후진을 양성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강학을 했습니다. 저술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유배지였지만 학당이었습니다. 목민심서를 썼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지켜야 할 지침을 담았습니다. 48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이었습니다. 경세유표를 썼습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흠음신서를 썼습니다. 형벌과 법률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육경사설을 연구했습니다. 500여 권의 저서를 완성했습니다. 초당 동쪽에 동암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학문을 수양했던 곳입니다. 서쪽에는 서암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학문 수행을 했던 곳입니다. 공부하다가 동암에서 나와 멀리 강진만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식혔습니다. 훗날 그 자리에 천일각을 세웠습니다. 하늘 아래 첫 번째 즐거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흑산도에 유배 중인 둘째 형 정약전이 그리웠습니다. 천일각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형을 그리워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자를 보내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제는 편지로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글을 읽고 조언했습니다. 이웃 백년사의 해장선사와도 교유했습니다. 해장은 당대 최고 학승이었습니다.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유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정약용보다 10살 아래였습니다. 1811년 입적했습니다. 정약용은 해장의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논어와 성리의 깊은 뜻을 잘 알아 유학의 대가나 다름없다. 종교가 달라도 학문으로 교유할 수 있었습니다. 외롭고 고된 유배 생활이었지만 정약용은 견뎌냈습니다. 학문적 고민을 토로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이 있었습니다. 책이 있었습니다. 외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8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40세부터 57세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유배 중에 어린 아들 농아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소식으로만 들어야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1818년 57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드디어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18년 만의 해배였습니다. 남양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을 만났습니다. 울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1836년 75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500여 권의 저서가 조선 실학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여유당 전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유배가 그를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9살 왕자가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를, 조선시대 유배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신분에 따라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다시 1614년 강화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613년 광해군 5년이었습니다. 소양강을 무대로 시와 술을 즐기던 명문가의 서자 7명이 영모를 꾸몄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칠서의 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양갑, 박응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얼 출신들이 관직 진출의 벽에 막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강도 살인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광해군을 지지하던 대북파 이이첨 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영창대군 추대 음모를 거짓 진술하게 했습니다. 고문을 가했습니다. 압수형을 사용했습니다. 다리를 묶어 돌을 얹어 뼈를 부수는 형벌이었습니다. 배후에 임목대비에 붙인 김제남과 영창대군이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김제남은 사약을 받아 죽었습니다. 영창대군은 평민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대군의 신분을 박탈당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1613년 8살의 나이로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위리 안치형이었습니다. 사형에 버금가는 중형이었습니다. 2명의 궁녀가 따라갔습니다. 8살 아이와 궁녀 2명뿐이었습니다. 강화도로 가는 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임모광후와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선조는 이미 죽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죽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한양을 떠나는 배 위에서 아이는 울었을 것입니다. 강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움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5m 높이의 탱자나무 울타리가 움막을 둘러쌌습니다. 가시가 빼곡했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움막은 좁았습니다. 제대로 누울 공간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임모광후는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옷을 지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새 옷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이 궁녀에게 물었습니다. 새 옷인데 어찌 얼룩이 있나요? 궁녀가 대답했습니다. 이는 자전께서 눈물을 흘리신 흔적입니다. 영창대군이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아이는 울면서 옷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광해군은 이 소식을 듣고 두 궁녀를 잡아들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소통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영창대군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계속 영창대군의 처벌을 상소했습니다. 대북파가 장악한 삼사와 승정원에서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인과 일부 소북, 서인은 반대했습니다. 배가 다른 이복 형제이지만 형제의 의가 있습니다. 겨우 8살 아이입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전언을 베푸십시오. 곽재우, 기자헌, 이경석 같은 신하들이 영창대군의 신구를 청하는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묵살되었습니다. 대북파의 압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한 광해군의 자리는 불안하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1614년 2월이었습니다. 이이첨의 명을 받은 강화부사 정항이 움직였습니다. 정항은 영창대군의 방에 불을 떼게 했습니다. 온돌 아궁이에 불을 점점 더 세차게 지폈습니다. 음식도 끊었습니다. 방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겨울이었지만 방 안은 찜통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은 뜨거운 바닥 위에 앉지도 눕지도 못했습니다. 창살을 부여잡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밤낮 없이 창살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마마, 어머마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울타리 밖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명령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9살 아이의 작은 몸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기력이 다해갔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손이 창살에서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1614년 3월 19일 음력 2월 10일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이 9세였습니다. 만으로는 8세였습니다. 1606년에 태어나 1614년에 죽었습니다. 8년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이이첨과 정항은 광해군에게 보고했습니다. 영창대군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었을까요? 증살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쪄 죽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음식에 잿물을 넣어 독살했다고도 했습니다. 광해군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항이 온돌을 뜨겁게 달구어 증살했다. 인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해군의 밀명을 받은 별장 이정표가 음식물에 잿물을 넣어 독살했다. 방법은 달라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9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의는 사람됨이 영리하였다. 영창대군의 이름은 이이였습니다.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총명했습니다. 왕이 될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9살에 죽었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죽었고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이 인조반정의 가장 큰 명분이 되었습니다. 폐모살제의 죄였습니다.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죄였습니다. 이이첨과 정항은 처형되었습니다. 그해 3월 15일 영창대군은 관작이 복구되었습니다. 9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권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죽은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 이후 광해군은 몰락했습니다. 1623년 인조 반정으로 폐위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이 반정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폐모살제의 죄,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죄였습니다. 역사는 광해군을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해군 자신도 강화도에 위리안치되었습니다. 영창대군이 죽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폐비 유씨, 폐세자 이질과 함께 갇혔습니다. 1641년까지 18년을 강화도에서 보냈습니다. 제주도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1659년 67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광해군은 유배지에서 군사에게 안방까지 뺏겨가면서도 살았습니다. 하지만 왕족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우는 받았습니다.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18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9살 영창대군과는 달랐습니다. 광해군에게는 시간이 있었고 버틸 힘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1818년 57세에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18년 만의 해배였습니다. 남양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그 후 18년을 더 살았습니다. 1836년 75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500여 권의 저서가 남았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가 조선 실학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여유당전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철학, 법제, 종교, 악경, 의술, 천문, 측량, 건축에 이르기까지 방대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학술적 연구자료로 평가받았습니다. 유배가 그를 더 큰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왜 유배형이 사형보다 잔인하다고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첫째,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사형은 한순간입니다. 고통이 끝납니다. 하지만 유배는 매일 죽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같은 절망입니다. 매일 밤 잠들어도 같은 어둠입니다. 둘째, 희망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임금의 마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무기징역과 같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시간만 흘러갑니다. 청춘이 사라지고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옵니다. 셋째, 가족과의 이별이었습니다. 수백 리, 수천 리 떨어진 곳입니다. 만나기 어렵습니다. 편지조차 쓸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살아생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유배인은 유배지에서 가족의 죽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넷째,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존엄성을 잃어갑니다. 사람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고독, 절망, 불안이 매일 엄습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많은 유배인들이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미쳐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많은 유배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우리는 압니다. 신분 사회의 잔혹함도 보았습니다. 9살 왕자는 혼자 죽었습니다. 40세 학자는 외가의 도움으로 살았습니다. 같은 유배, 다른 운명이었습니다. 태어난 신분이 삶과 죽음을 결정했습니다. 뒷배가 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집안이 있으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없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도 보았습니다. 왕이 될 뻔한 아이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광해군이 폐위되었습니다. 유배된 정약용이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왕이 내일의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9살 아이를 그렇게 죽여야 했을까요? 정치적 이유로 어린 생명을 희생시켜야 했을까요? 형벌의 이름으로 자행된 살인이었습니다. 법이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정의가 아니라 권력투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유배형은 정말 필요했을까요? 형벌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권력은 왜 이토록 잔인했을까요? 이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신분에 따른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조선시대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형벌은 응보가 아니라 교화여야 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어야 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죄인도 인간입니다. 형벌도 인간적이어야 합니다. 영창대군의 짧은 생애를 기억해 주세요. 9살의 정치의 희생양이 된 아이를 기억해 주세요. 위리안치에서 홀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정약용의 인내를 생각해 주세요. 18년의 유배를 견디고 500권의 책을 남긴 학자를 생각해 주세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주세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패자의 희생도 잊혀서는 안 됩니다. 영창대군의 비극은 조선 정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권력의 본질과 그 위험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의 유배형 이야기였습니다. 유배가 단순히 시골로 보내는 것이 아니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왜 사형보다 잔인하다고 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